저는 현재 와이즈멘토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와이즈멘토는 어떤 회사냐면 아이들의 적성과 능력을 진단해서 그 능력이 잘 발현되는 미래의 분야가 어딘지 그 분야에 도달하려면 아이들이 많은 선택의 길이 있는데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민간기관으로 출발했지만 저희가 아이들 적성 진단하는 데 국내 특허를 여러 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공교육 관련된 일들이나 지자체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설계한 서울 스쿨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은 서울교육청에서 현재 입학 사정관리 준비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각급 학교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와이즈멘토는 현재 그 서울교육청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제가 위촉이 돼서 여러 가지 진로 교육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흥시청과 월곶 초등학교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여기 바쁘신 중에도 오신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한테 짧은 소견이긴 하지만 진로 교육의 어떤 최근의 동향과 그다음에 왜 진로 교육을 점점 학교에서는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진로가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중요시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이나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들 앉혀놓고 옛날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습관적으로 애들 앉혀놓고 옛날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사회 나갈 때는 고등학생들만 하더라도 사회 나가는 게 남학생이라면 7년 정도가 걸리고요. 우리 여학생이라면 10년 뒤가 자기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중학생들이 10에서 15년 뒤에 사회 나가는 거고요. 초등학생들이 15에서 20년 뒤에 사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이들은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인데 엄마들은 대부분 현재 유행하는 것, 주변에서 요즘 알아주는 것, 이걸 자꾸 권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계신 아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의 아버님들은 더 폭폭하게도 과거 회귀적입니다. 나 잘할 때는 하면서 엄마의 발목까지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한테 엄마가 자꾸 현재를 얘기하고 아빠가 과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난리치고 그 많은 돈 써서 그 온갖 노력해서 잘 키워놔도 우리 애들이 항상 듣는 말은 막 끈불이네, 막차 탔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게 되는 이유가 정보에 있어서 앞서가려는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니라 후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래는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직시를 하고 있어야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도 우리가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인재상과 현재 대한민국에서 원하고 있는 인재상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현대사회의 인재상은 이 세 가지를 크게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실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때도 실력 있었죠. 그러나 실력의 정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분야든 상관없지만 우리 아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 안에서 고등교육을 시켜주는 것을 실력을 쌓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분야를 찾아서 그런 실력을 쌓았을 때 우리는 실력 있는 학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그러니까 우리 때는 공부 한 가지만을 얘기했는데 요즘도 공부 잘하는 것을 실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더 옆으로 다양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야든 상관없지만 우리 아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 그 분야가 실력 있는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애들이 공부 얘기 갖고 하면 주눅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전교 1등은 한 명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공부 가지고 얘기를 하면 주눅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이들 상담할 때 질문을 좀 달리 해봅니다. 어떻게 질문을 해보냐면 네가 너네 반에서 너네 학교에서 이것만은 다른 아이들한테 지고 싶지 않은 게 있냐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그때부터 말이 많아집니다. 내가 학교에서 뭐 축구는 학년 대표로 하는 동, 내가
행사마다 진행은 제일 잘 볼 자신 있다라는 둥, 내가 책은 제일 많이 읽은 것 같다라는 둥, 내가 글쓰기 하면 늘 제일 잘한다는 둥, 이렇게 자기가 다 얘기들을 하나씩 하게 되는 거죠. 말이 많아집니다. 그때부터 애들은. 그때 이게 엄마들의 귀에 들어가면 엄마들의 관점에서는 공부와 상관없는 쓸데없는 행동들을 애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꺾어서 좋아하는 것을 중단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만 사실은 그 분야들, 자기가 다른 아이들한테는 지고 싶지 않은 현재 좋아하는 그 분야가 나중에 이것을 잘 교육을 시켰을 때 어떤 직업과 연결이 될 것인가, 그럼 그 직업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잘하는 게 있으니까 어떤 고등교육기관에서 어떤 학과에서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주는 것을 실력 있는 아이로 만드는 진로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잘 마치고 나온 아이를 실력 있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옛날 말 같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성실한 애들을 굉장히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사회에서는 거꾸로 실력 있는 애들은 곳곳에 잘 찾아보면 많은 것 같은데 성실한 애들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난리치고 요즘 애들이 대학 들어가 놓거든요. 그 난리치고 취업을 해놓고는 1년 만에 회사를 관두는 애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그만 회사에서 힘들면 관두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른 회사 가서 또 진득하니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도 들어가 놓고 1년 만에 관두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회사 2번 때려치고 나서는 그제서야 엄마 말이 맞네 그럽니다. 무슨 말? 엄마가 옛날에 그랬대요. 뭐라고 했냐면 너 사회생활 해봐라,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 얘기를 이제서야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회사 2번 때려치고 나더니 그제서야 엄마 나 대학원 갈래, 유학 갈래 하면서 또 엄마 노후에 사용될 돈을 땡겨서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대학원 나와서 그 잘난 학력에, 그 고학력에 어디 가서 또 진득하니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1년마다 회사를 관두게 되는 10년 전에 일본에서 등장해서 사회문제화됐던 프리터족 현상이라는 게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실력 있는 아이들 중요한데 성실한 애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성실한 애들을 더 찾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의 채용 패턴은 성실성을 강조하는 채용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전에는 그 대학 나오면 대체적으로 성실했다, 대학 이름만 보고 뽑았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통하더라, 직접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 그래서 면접 중심의 채용을 점점 늘리고 있고요. 면접만 봐서도 애들 잘 모르겠다, 직접 만나봐서 같이 살아봐야 되겠다, 인턴 중심의 채용을 점점 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지금 면접 중심, 인턴 중심의 채용을 하다 보니까 대학들한테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대학의 역할이라는 것이 좋은 인재를 길러내서 사회에 공급하는 게 대학의 역할인데, 옛날에는 너네 대학에서 졸업한 애들 뽑으면 대체로 입시를 쓸만했기 때문에 뽑았는데, 대체 요즘은 너네들 어떻게 애들을 뽑길래 너네들은 대학 나온 애들을 다시 우리가 채용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다시 채용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뭔가 변화의 노래를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회적인 요구들이 대학들한테 더해져서 이 시대의 변화를 주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대학 입시도 점점 어떻게 되니까 성실성을 강조하는 전형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수시 중심의 전형이 되어가고 있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정시와 수시 기준이 수시가 68점 몇 %가 되니 수시 기준이 굉장히 높아 정의를 선택하고, 국가는 계속적으로 수시 기준을 높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중심으로 보는 수시만 보더라도 조금 애들의 열정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인턴과 비슷한 살아본 것을 간접 체험해보는 그런 단계의 입시가 필요할 것 같다. 그게 바로 입학 사정관리라는 그런 새 대입제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의외로 성실한 애들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부모님들이 집에서 인성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녀가 아들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면, 예.
아들이신 분은 더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사회에서는 아들이면서 성실한 애들이 갈수록 없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확률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니까 남성들의 영역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요즘 판검사 임명되는 거 봐도 한 30-40%는 거의 여성들이 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원래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서 남녀 불문하고 성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자이면서 성실한 이 곱하기 개념은 훨씬 더 확률적으로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두신 분은 일단 공부는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성실하게만 열심히 키우셔도 그 아이들이 나중에 대단한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확률 효과라는 건 되게 생각보다 다르거든요. 그 서울에 있는 그 결혼정보 사이트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가입을 할 때 제일 주장을 많이 하는 게 가입하는 여성들이 회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자기는 눈이 안 높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처럼 평범한 사람 없다고 자기는 뭐 눈 진짜 낮은데 찾아봐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평범한 보통 남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진짜 개별적인 기준은 그렇게 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키 180 이런 사람 바라지도 않고 딱 대한민국 평균 키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20대 남성들의 현재 평균 키가 173이거든요. 그러니까 173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뭐 눈 안 높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서울 수도권 지역에 서울 경기권 대학을 나왔으니까 서울 경기권 대학만 나왔으면 또 별 문제 없다라고 자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30대 대기업은 바라지도 않고 100대 대기업도 안 바란대요. 한 200대 대기업 정도만, 그러니까 대기업도 아니죠. 그건 중견기업이죠. 그래서 그냥 저 상장된 회사, 가끔 광고에 나오는 회사였으면 바랄 게 없다. 그것도 그렇게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걸 곱하기 시작하면요. 엄청나게 되는 거죠. 키가 173이면 반이니까 0.5를 곱해야 되고요. 서울 경기권 대학이면 0.2를 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00대 대기업이면 0.2를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곱해보면 여성들이 말하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는 1000명 중에 7명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결혼 연령이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자기는 눈이 안 높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실제로 별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왜 날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이제 불일치한 현상 때문에 갈수록 이제 결혼 연령이 높아진다는 그런 분석도 있듯이 남자이면서 성실한 사람, 이게 확률 효과 때문에 굉장히 부족해지는 게 현재 사회의 분위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실력 있는 건 우리 때는 공부 한 가지로 실력을 해서 좀 다양화되긴 했지만 실력이라는 말도 여전히 있었고 그 다음에 성실이라는 단어도 공자님 이후에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딱 반응은 금방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어떤 개념이 현대 인재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글로벌 믹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믹스라는 단어는 커피 믹스에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커피 믹스는 커피와 설탕과 프림이 섞여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글로벌 믹스는 대체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믹스는 뭐 마케팅 믹스네 뭐니 하면서 혼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섞여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 글로벌 믹스라는 뜻은 국내와 국외가 섞여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사회에서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현재 대한민국 2011년 오늘이 6월 28일인가요? 오늘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올해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가장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실적은 지금 놀랍습니다. 이 상승 속도를 보게 되면 이번에 미국에서 중형차 부분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고 이런 올해 원래 현대자동차 목표가 약 400만 대 정도, 4,500만 대였는데 어제 신문이 보니까 600만 대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1년에 현대자동차 차가 몇 대나 팔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껏 많이 팔아야 50만 대 정도가 팔립니다. 작년에 현대자동차가 막 보너스 잔치를 벌였던 이유는 300만 대가 넘게 팔렸는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50만 대고 해외에서는 250만 대 이상이 팔렸기 때문에 작년에 보너스 잔치를 벌이게 된 거죠. 아빠가 현대자동차 다니시는데 혹시 작년에 보너스 안 가져오신 분은 오늘 가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나갔었습니다. 해외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럼 올해는 400만 대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소나타를 한 대씩 더 사나요? 아니죠. 그 증가분을 다 어디서 팔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해외에서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82%인 전 세계에서도 아주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경제학을 안 배우신 분은 무역 의존도라는 게 딱 가슴에 안 왔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매달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82만 원이 해외 무역에서 생기는 돈이고 18만 원이 국내 생산을 통해서 내 월급으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월급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디가 더 커지는 게 빠르겠습니까? 해외 무역 비중이 커지는 게 더 빠른 게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흥에도 현대자동차 영업소가 있는데 거기서 아빠가 소나타 한 대 팔려면 얼마나 발품을 많이 파냅니까? 또 우리는 자꾸 뭐 이렇게 뭐 달라는 게 많아가지고 자기의 이익까지 해치면서 그냥 차만 주면 됐지 거기서 뭐 자기한테 오는 이익까지도 달라 뭐 썬팅해달라 뭐 달라 별의별 요구가 다 많습니다. 그렇죠? 자꾸 남의 이익을 뺏으려는 좀 나쁜 습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그냥 돈 주고 차 샀으면 됐지 뭐 자꾸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빠들 그래서 그거 하시는 건 되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10대를 그렇게 해서 이윤 없이 팔아야 나한테 들어오는 수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런 식의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전국에 그 많은 아빠들이 고생을 하시면서 1년에 막 전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다 팔아면 50만 대 정도가 팔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혹시 그 동남아에 보면 싱가포르라는 잘 사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항에서부터 아마 처음 가보신 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택시가 다 소나타 택시입니다. 원래 도요타 택시였는데 다 노후화돼서 소나타 택시로 다 바뀌어 있게 된 거죠. 원래 싱가포르 모범 택시가 벤츠 택시였는데 올해부터 다 그랜저 택시로 바뀝니다. 그죠? 노후화됐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택시로 바뀌는 거죠. 그 난리치고 전국에서 팔아서 영업소에서 다 팔린 게 50만 대인데 똘똘한 신입사원 하나 뽑아놨더니 싱가포르 가더니 택시회사랑 계약하더니 한 번에 10,000대씩 팝니다. 그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지금 필요한 인재인가 이거는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믹스형 인재라는 것은 국내와 국외 구분 없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즉 언어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도전 정신이 강한 아이들을 굉장히 중요한 인재들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자꾸 영어 강조하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난 영어 안 써도 잘 살아가니까 쓸데없이 이상한 사람들이 영어를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우리 때 얘기랑 애들 때 얘기를 혼동해서 지금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실제 사회에서는 이러기 때문에 기업에서 채용의 패턴을 보게 되면 학벌이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실력과 저런 도전 정신을 더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죠. 다만 여전히 학벌을 따지는 회사들도 여전히 존재를 하는데 그런 데는 어디냐? 내수 중심의 산업들이 그렇습니다. 수출이 전혀 없는 산업들, 대표적인 산업이 뭐죠? 통신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 이런 데는 거의 100% 내수 회사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옛날 기준으로 국내에서도 로비를 잘하고 국내에서도 판매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옛날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춘 종합적으로 아이들을 판단하는 게 현대사회의 인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세 가지를 골고루 보기 때문에 옛날 우리 때랑은 다른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대 나오도 취업을 안 된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그건 왜 그러느냐? 옛날같이 한 가지 기준, 실력이라는 기준 하나에서 공부를 실력만으로 봤을 때는 서울대 나온 아이들은 무조건 다 채용하는 게 맞았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다른 두 가지도 같이 본다는 거죠.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은 그 과에서 실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같이 인턴을 해보니까 별로 성실하지가 않아. 얘가 막 자존심만 되게 센 것 같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서울대 나왔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이거 뭐 조직에 잘 융화할 것 같지도 않아. 그렇죠? 이런 아이들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거죠. 또 서울대 나와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영어 잘 못해. 그리고 자기는 뭐 지방 가면 뭐 아예 회사도 안 올 거고 해외도 싫고 오직 서울에서만 근무를 하겠대.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관련 전공에 있어서 실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대 인재상에서는 크게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명문대학교긴 하지만 같이 이제 입사 지원을 했는데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나온 애가 지원을 했는데 이 아이가 대학 다니면서 오라클 자격증을 땄대. 오라클 자격증이면 굉장히 따기 어려운 건데 자기만의 분야를 찾아서 잘 대학 생활을 했구나. 얘도 실력이 있는 애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인턴을 시켜봤더니 얘가 인사성도 밝고 참 뭐 애들 칼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꼭 남아갖고 뭐 더 시키실 일 없냐라고 자꾸 물어보고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애 참 같이 일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못할 줄 알았는데 은근 잘하면서 자기는 젊은 날에는 저 네덜란드 사업부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보고 싶대. 아랍이나 이런 데도 두바이도 좋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앞에보다는 이 애가 더 좋은 인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평가 기준 자체가 조금 더 복합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또 이상한 예를 하나 드시면서 안 그러던데요 하면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옆집에 뭐 좋은 대학도 못 나왔더니 아직도 취직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경우는 이럴 경우는 답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의 실력 있는 분야를 못 찾았어요. 그렇죠? 근데 성실하지도 않아. 영어도 못해. 그럼 굳이 그 아이를 뽑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라도 더 높은 애를 뽑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어졌으니 우리 아이가 이쪽이 부족하면 다른 쪽을 좀 키워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맞춰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시각으로 현재 아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 첫 번째 우리 아이가 공부면 좋겠지만 공부가 아니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찾아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계속 끊임없이 성실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근데 성실한 모습은 야 너 성실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애가 성실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어른들이 성실해야만 애가 성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의식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게 아니라 웃었습니다. 많이. 왜 웃었냐면요. 애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실수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애 공부할 때마다 딱 이제 수학 공부하면 야 너 계속 이제 마인드를 심어준다고 수학 문제 풀 때 네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꼼꼼하게 풀어야 된다. 꼼꼼하게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학 시험 있는 날에는 야 너 오늘 수학 시험 있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꼼꼼하게 풀어야 돼. 수학 문제 틀리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꼼꼼하게 푼다는 것은요. 내가 꼼꼼하게 풀어야 돼, 꼼꼼하게 풀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꼼꼼하게 푼 게 아닙니다. 수학 문제를 꼼꼼하게 풀려면 일상생활이 꼼꼼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집에 이렇게 화이트보드라도 놓고 오늘의 계획 해놓고 딱딱딱 한 다음에 지키만 하나씩 지우고 시간 계획표 짜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서랍 정리 잘해서 두 번째 서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다음에 때 되면 방 청소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이 꼼꼼해져야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꼼꼼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것도 주변 사람들이 성실하는 것을 일상에서 보여줘야만 애들이 성실해지는 거지. 야 너 요즘 남자 중에 성실한 애들 없대. 너 성실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성실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그 애들 중심으로 그것을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믹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영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너 오늘부터 영어 단어 100단어 못 외우면 집에 못 가게 하는 학원에 감금을 시키게 이런 식으로 또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저 글로벌 믹스의 마인드를 아이들한테 고취시키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놓고 진심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야 엄마 아빠는 옛날 사람들이
그리고 그래서 그런 기회도 없었고 배우지도 못했고 영어도 잘 못하지만 네가 세상을 나갈 때는 온 세상이 국가 간의 무역 경계가 없는 그런 넓은 세상이니까 엄마 아빠는 또 아빠이기 때문에 여기 시흥에 살고 있지만 너는 젊은 날에는 넓은 세상 보면서 네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져라 라고 그냥 진심으로 자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야만 이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넓은 세상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인재상을 사회는 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조금씩 입시 제도가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이 있어하는 최근에 회자가 많이 되는 입학사정관제라는 대입 제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입학사정관 제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왜 지금 만약에 본고사나 논술을 확대한다고 그랬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을 텐데 희한하게 저는 이렇게 교육청 단위에서 많이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또 대학도 가보고 해보면 입학사정관 제도는 여러분들이 크게 반대가 없다는 것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게 좀 일단 지켜보자라는 쪽이 많거든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하는 거 보고 그때 이제 반대를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시행 자체를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대학교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저 제도의 도입을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 도입 자체는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있지 제도 자체의 도입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저 제도 자체의 대학교의 상황을 딱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제도 자체를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느냐? 하나 실제 상황을 한번 알려드리면요. 요즘 대학교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목표로 많이 하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가보면 일단 과학의 물리학과라고 있잖아요. 물리학과에 가보면 물리에 관심 없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물리학과에 가보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첫 아이가 초등학생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첫 아이가 중학생이신 분이요? 첫 아이가 고등학생이신 분? 첫 아이가 대학생이신 분? 없으시네요. 저 계시고. 첫 아이가 그 초등학생이신 분이 특히 잘 들으시게 되는데요. 첫 아이가 초등학생이신 분은 엄마들의 과대평가 성향이 극에 달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민사고 가서 하버드 갈 줄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객관적으로 잘 못 보시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보면 슬슬 왼수로 이제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쯤 되면 내가 너 이 정도일 줄 몰랐다 하면서 이제 슬슬 둘째한테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좀 똘똘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엄마 머릿속에 이과 성향, 수학 잘하는 애들이라면 엄마 머릿속에 생각나는 직업은 뭐죠? 주로 미는 게 의치안이라고 하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걸 의치안이라고 합니다. 아마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대부분 애들이 이과 애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사회적으로 세뇌당한 거예요. 애들이 꼭 그걸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점수도 높고 주변에서 자꾸 알아주고 드라마에서 자꾸 의사인 주인공 나오고 뭐 이러니까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에 세뇌가 된 거지 자기가 꼭 하고 싶다라고 볼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도 점수가 제법 학교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갔겠죠. 그런 아이들은 여전히 의사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의대가 목표인 아이들은 과학을 선택을 할 때, 과학을 좋아할 때 주로 어떤 과목을 더 좋아할까요? 생물화학을 주로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자기가 의대니까 그게 도움이 될 줄 알아서 또 선택도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애들이죠. 자, 그래서 고1, 2까지도 애가 의사의 꿈을 갖고 있는데 인생이 꼭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3 수능 보게 되면 다 대부분이 의대 갈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점수에 맞는 데를 합격을 해야 되니까 대학교의 자연과학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과학부에 합격을 했는데 만족하면서 다니겠습니까? 안 다닙니다. 자기가 엄마한테 계속 들었던 의사라는 의대라는 꿈을 이제 못 이루게 됐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죠. 또 자기 실력에 올 대학이 아니라고 또 판단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의 1학년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반수할까, 편입할까, 뭐 부전공할까, 뭐 할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1학년을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이 아이의 학점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데 대학교에서 우리 자연과학부 애들은 2학년 올라가면서 세부학과를 정해달래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세부학과를 정해야 되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화학을 좋아했었고 의학 전문대학원이라도 가보려면 화학과를 신청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지망으로 화학과를 신청을 합니다.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또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애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화학과가 또 몰린대요. 그럼 대학교는 교과부에서 정한 정원이 있으니까 뭘로 자릅니까? 결국 학점 가지고 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화학과에 가지 못하고 물리과에 강제 배정받은 아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명문대학교의 물리학과에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물리를 원래 선택한 아이인가요? 아니죠. 물리를 하고 싶어 했던 애도 아니고요. 앞으로 물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아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물리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그래서 경영경제가 그렇게 만만한지 맨날 경영 부전공하겠다, 경제 복수 전공하겠다, 고시 준비하겠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 하면서 엄마 노후에 사용될 돈을 땡겨다 쓸 생각만 하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서울대 철학과의 소원은요, 제발 철학하는 애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상경계열을 가고 싶었으나 성적이 안 되는 아이들이 인문철학학부에 들어갔다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철학과로 배정받는 순간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림동 고시촌으로 달려가서 고시 준비를 저렇게 해대고 있으니 우리 철학과 교수들은 4년간 우리 교수들이랑 철학이라는 멋진 세계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제도는 이제 이런 아이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어떤 아이? 얘가 의대를 노리다가 우리 과에 와서 수능 점수가 살짝 더 다른 아이들보다 높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과에 관심 없는 이 아이 말고 얘보다 수능 점수가 살짝 낮을지는 모르겠으나 첫 번째 목표가 물리학과였고 그 다음에 물리를 4년간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애들을 찾아서 4년간 우리 교수들이 그 아이를 잘 물리를 교육을 시켜보고 싶다라는 게 입학사정관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설명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설명하는 첫머리에 진로교육의 강화다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내가 그 학과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만 내가 고등학교 2, 3학년 동안 뭘 더 열심히 하고 뭘 더 준비할 것인가를 정할 수가 있는 출발점이 바로 나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대학 가서 공부를 하겠다. 이게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진로교육이 강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는 아이들을 뽑는 제도가 입학사정관 제도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시대도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제출하라는 것과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냐? 그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요 완벽한 동물이라면 이 시대는 간단해집니다. 그렇죠? 열정과 애정이 있는지 물어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정이 있다고 뽑으면 되고 없다고 안 뽑으면 되는데 다행히도 아니죠. 불행히도 우리는 불안전한 인간이라서 통계해보면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인간은 10명 중에 30%는 거짓말을 한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명 중에 8명은 채용 면접 시 학년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른 경험해보시면 알겠지만 면접 볼 때는 다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일할 것처럼 얘기를 해보면 막상 뽑아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애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면접장에서 다 물리에 뼈를 묻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어제부터 물리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면 다 날 때부터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도 그 순간에 합격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뽑는 입학사정관이라는 사람이 또 반대로 신의 능력을 갖고 있거나 초능력자라면 애들의 말만 들어서 진위력을 알 수 있다면 너 참말했으니까 합격, 너 거짓말했으니까 불합격하면 또 입시제도가 간단한데 뽑는 입학사정관이라는 사람들도 채용 공고를 통해서 뽑힌 평범한 그냥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게 좀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학사정관 제도는 평범한 보통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평범한 보통 사람이 평가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뭘 요구를 하느냐? 보통 사람이 보기에도 누구나 우리 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을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면
그 자료를 통해서 열정과 애정을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추정을 해보겠다는 제도가 입학사정관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자료나 제출하라 그러면 또 거짓말 자료가 난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성균관대 입학사정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입학사정관 입시할 때 되면요, 그 입학사정관실에 막 어떤 엄마들이 초등학교도 아니고 유치원 때부터 일기를 계속 막 박스로 담아서 보내고 이런 집도 많대요. 엄마 입장에서 불안한 거죠. 아무 자료나 그래도 다 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입학사정관들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그런 자료 안 보니까 좀 제발 가져가라. 놀 데도 없다. 그럼 또 엄마들은 마음이 불안해져서 우리도 안 필요하니까 제발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갖고 쓸데없는 자료가 너무나 많이 쌓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료가 참말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활용을 할 텐데, 중요한 것은 그게 어느 게 참말이고 거짓말인지 자료가 그 진위 여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이 가공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입학사정관 제도는 추정하는 자료를 공인된 자료로만 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공인된 자료의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학교 생활기록부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학교 생활기록부는 결과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평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소의 모습을 볼 그런 자료가 필요한데 그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에듀팟이라고 부르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아도 보는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생부는 결과에 대한 기록이고요, 에듀팟은 과정에 대한 기록이 되는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 결과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한 결과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학생부야 우리 때도 있었던 거라 딱 이해가 빠르시지만 에듀팟은 우리가 모르던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잘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고, 또 학교에서는 또 그걸 교육을 잘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 4월인가요 5월인가 2학년 애들한테 1학년 거 입력하라고 교과부에서 이렇게 공문 오고 했는데, 제가 보면 저는 전국에 있는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관심 있는 학교에서는 그걸 애들이 막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한 번 입력 나중에 딱 막혀버리고 나중에 못할 수 있다 해서 다 시켰는데, 또 어떤 학교는 그냥 가정통신문만 내보내고 지도를 안 해서 애들이 또 그런 거 합니까? 안 하죠. 그냥 입력을 안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다는 거죠. 또 경희대나 이런 데서는 에듀팟 전형을 따로 만들겠네 어쩌네 막 할 정도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어느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4시간 중에 1시간은 그냥 아예 에듀팟 입력하는 시간으로 딱 애들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계속 입력해라. 지금은 너네들이 뭔지 모르고 막 입력을 하지만 아마 3학년 되면 이 효과를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입력을 많이 유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에듀팟은 과정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은 애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학교 선생님들은 애들을 많이 지켜본 사람들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대단히 존중을 해주겠다. 그게 바로 교사 추천서가 중요한 저정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또 공인된 자료는 아니지만 애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소개서 또는 학업계획서라고 부르는 자료를 또 공인된 자료로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4가지 자료를 주 자료를 사용을 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그 안에서 우리 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는지를 뽑는 제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얘기를 몇 가지만 들으셔도 좀 감이 좀 안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들도 오셨고 했으니까 잠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 한번 해보면 금방 어떤 시각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내가 채용이 되고 싶으면 채용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보면 금방 알 수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애들을 한번 뽑아보시면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될지가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시흥시가 임명한 1일 입학사정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만 뽑아주세요. 지금 물리과에 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우리 물리학과의 정원은 1명이기 때문에 1명만 뽑으시고 1명은 불합격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물리과의 기준은 들어오자마자 의학전문대학원 준비안에 경영부전공안에 이런 애를 찾는 게 아니라 4년간 우리 물리학 교수들이랑 물리 공부를 열심히 할 그런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입학사정관의 시각이라고 했죠. 자, A, B 둘 다 그냥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다 물리에 뼈를 묻을 것처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잘생겼는지는 판단할 수가 있어도 누가 더 열정과 애정이 우리과에 있는지는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A 학생의 자료를 보기 시작합니다. 일단 A 학생의 학생부 성적을 우리 물리과의 기준으로 다시 재배치해서 봅니다. 그랬더니 우리 A 학생은 뭐냐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영어 국어 점수가 높은 면을 보여줍니다. A 학생은 B 학생을 다시 우리 물리과 기준으로 성적을 돌려서 다시 봅니다. 그랬더니 B 학생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수학과학 성적이 그 아이의 성적 안에서 높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누가 더 물리에 애정이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까, 여러분들? 수학과학이 높은 B 학생이 애정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데는 아무 논리적 하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한테 동그라미를 주고 한 사람한테 세모를 주라 그러면 B 학생한테 아마 동그라미를 주실 거고 A 학생한테 세모를 주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A가 항의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정말 물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시험만 봤다 하면 영어 국어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을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일부러 못 볼 수도 없지 않느냐, 정말 억울하다. 나 정말 물리학과 가고 싶었는데 중간 기말만 보면 국어 영어 점수가 잘 나오더라. 참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 들어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기준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니까 인정해. 걱정 마. 다음 자료를 볼 테니까 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자료를 보기 시작합니다. A 학생을 또 다시 봅니다. A 학생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방송반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B 학생을 봤더니 고등학교 3년 동안 과학탐구반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더 물리에 애정이 있다고 추정이 됩니까, 여러분들? B 학생의 애정이 있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 B한테 동그라미, A한테 세모를 주실 겁니다. 그것까지 다 동의를 하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A가 또 항의를 합니다. 아주 이번에 또 격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입학사정관한테 뭐라고 항의를 하냐면, 아니 선생님은 아바타라는 영화도 안 보셨나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물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어비스,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화에서 첨단 기법과 첨단 기술을 저렇게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나도 방송반 활동을 열심히 한 다음에 물리과에 진학을 해서 근사한 물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게 나의 소원이라고 자기소개서에 쓰였지 않느냐, 나의 순진한 꿈을 몰라주느냐 하면서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 들어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말도 충분히 인정.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보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볼 테니까 네 말도 일리는 있어. 인정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A의 3년간 봉사활동을 봤더니 애가 때만 되면 저기 어려운 그 꽃동네 가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니고 꾸준히 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아이의 봉사정신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다 인정을 합니다. 좋은 학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B 학생을 봤더니 경기도는 해마다 도 주최로 과학축전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우리 과학탐구반에서 선생님 민소라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거기서 매년 열심히 자원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더 봉사의 질이 높은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누가 더 물리에 애정이 있다고 추정이 됩니까, 여러분들? B 학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A는 그때부터 할 말은 없어지지만 그래도 애들의 중요한 인생이니까 또 다음 자료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 학생의 독서 이력이나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봤더니 A는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헤르만 헤세의 지원사랑이래요. B는 봤더니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래요. 여러분들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또 애들이 거짓말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 시에 대부분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봐서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A한테 물어봤더니 제대로 아주 잘 읽었어요. 애가 나르치스와 볼트문트라는 이성적인 인간과 감성적인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성과 감성의 조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다. 뭐 이렇게 아주 또 잘하고 실제로도 책을 많이 읽는 애예요. B 학생을 봤더니 조디 포스터 나오는 컨택트라는 영화를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봤더니 급본 쓴 사람이 천문학자인데 그 사람의 명저가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더라. 그걸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는데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천체 물리에 관심을 갖게 됐고 물리에 사고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깨우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독서력이 높은지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명확합니다. 누가 더 물리에 애정이 있다고 추정이 됩니까? B학생이라는 거죠. 겨우 이 네 가지 이 항목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B학생이 우리 뽑게 되면 우리 대학교에 와서 물리학을 4년간 열심히 해보겠구나라는 인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입학 사정관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정도에 대학 들어갈 때까지 변하지 않을 구체적인 학과 목표를 정하고 나머지 2, 3학년 동안 그 학과에 연관된 과목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학과에 연관된 학교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고 학교 그 꿈에 연관된 여러 가지 자율활동, 독서활동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를 해서 누가 보기에도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1학년 때 진로 탐색 활동을 한 다음에 2, 3학년 때는 딱 꿈을 하나 정하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입학사정관제 준비고 그에 따라 또 학교를 준비해 줄 게 많죠. 아이가 갑자기 1학년 때는 1학기 때 그냥 학교에서 동아리 정하려니까 뭐 자기가 춤이 좋고 애들 다 그러니까 힙합 댄스 동아리에 가입을 했었는데 이제 진로 탐색 활동을 하다가 2학년이 올라가면서 나는 이제 영문과를 가고 싶어 외교관이 되고 싶어 꿈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아이는 당연히 동아리를 영어 회화부를 들어서 거기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동아리의 재배치라든가 연관된 동아리의 활성화라든가 특기적성 동아리와 진로적성 동아리를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또 학교에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아니 외교관이 꿈이라서 영어회화 동아리를 꼭 가입하고 싶다라는데 정원이 있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밀려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사실은 좋은 그런 지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학교 안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설명할 때 약간의 모순이 있었죠. 아까 예를 들 때는 자연과학부에 진학을 했다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물리과를 정하는 그런 예를 들어놓고는 좀 전에 제 입에서는 2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대학 들어갈 때까지 변하지 않을 구체적인 학과 목표를 정해서 그 학과에 연관된 활동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약간의 모순이 보이게 된 이유는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법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라는 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여기 선생님 때나 부모님 때는 우리는 학과를 지정해서 갔잖아요. 물리학과, 화학과 이렇게. 근데 지난 10년간은 자연과학부, 인문사회학부 이렇게 인접한 학문을 묶어서 뽑은 다음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세부정법을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2009년 1월달에 재개정되면서 학부제 선발을 하든 학과제 선발을 하든 그동안은 11년간은 학부제를 강제를 법으로 해왔었는데 그걸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학부제를 하든 학과제를 하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변했더니 그렇게 바꿔놨더니 연세대학교 같은 주요 대학은 작년부터 다시 전면적으로 학과제로 돌아가서 세부학과 단위로 애들을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가 움직이니까 많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학들이 점차 학과제로 변화를 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던 서울대학교도 슬슬 눈치를 보더니 올해부터 세계학부를 일단 학과제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일단 시동을 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대학을 갈 2, 3년 뒤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 상당수는 학과제 중심으로 애들을 뽑을 거고 그것을 입학사정관제와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학과제 단위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또 뭐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가라 이런 얘기는 참 애들한테 많이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어느 학과가 너한테 맞으며 어느 학과가 너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름만 보고 학과를 지원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들은 여러분들이 학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과들은 툭하면 이름을 바꾸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보고 지원하는데 이름을 오랫동안 들어본 이름이면 식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첨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많더라. 그래서 중간중간 첨단스럽게 이름을 자꾸 바꿔주는 게 애들을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딱 현혹시키기가. 예를 들면 재료공학과를 너무 오래 들어봤으면 좀 식상하잖아요. 재료공학과를 그럼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안 쓰던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됩니다. 소재공학과라고 바꾸면 새롭게 보입니다. 그 좀 안 새로워 보이죠? 앞에 신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신소재공학과라고 하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죠. 신소재공학과만 해도 이 글로벌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뒤에다 신소재 시스템공학과라고 하면 새로운 학과로 탈바꾸면 되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료공학과나 신소재 시스템공학과나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은 재료공학과는 옛날 것 같고 신소재 시스템공학과면 새로운 것처럼 느끼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모순이냐 하는 거죠. 또 모순만 있으면 괜찮은데 애들이 행복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고등학생들 중에 많은데요. 우리 애가 화학을 좋아해요. 근데 화학은 순수한 문이라 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기가 공대를 가겠대. 근데 화학을 좋아하니까 공대에 보니까 화공과가 있네요. 화학공학과가. 그래서 나는 화학을 응용한 학과라고 해서 화공과를 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처럼 잘못된 게 없습니다. 화학공학과는요. 화학공정학과의 줄임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실제 애들이 화학공학과를 갈 때 이 화합물과 이 화합물을 섞어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드는 것을 화학공학이라고 해서 가지만 실제 화학공학과에서는 저 울산에 있는 정유소와 같은 플랜트 산업에서 공정 수율을 높이는 것을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화학공학이기 때문에 화학공학에서 1년간 공부하고 나면 애들이 드는 생각은 이건 화학을 응용한 학문이 아니라 기계과나 물리과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되는 거죠.